친구에게 가는 길 다시 2. 두 남자의 평생 우정 이야기. 밥 그린 지음 강주헌 옮김. 우리 다섯은 각자의 집을 비롯해 수많은 곳을 몰려다녔다. 그때 우리가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계산해 본다면 토들 하우스가 압도적일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그 음식점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알 수가 없다. 탁자나 칸막이 좌석도 없이 12개 남짓한 의자가 놓인 카운터가 전부인 식당이 연중 무휴로 하루 24시간 문을 열었다. 게다가 매일 즉석 요리사들이 3교대로 근무하는데 근무 중인 요리사는 언제나 한 명뿐이었다. 어쨌든 12개의 의자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어떻게 토들하우스가 운영되었는지 암만 생각해도 수수께끼다. 토들하우스는 메인 거리에 있었다. 12개의 의자 가운데 5개는 거의 언제나 A, B, C, D, J의 차지였으므로 우리 5 중 누구라도 찾을 일이 있으면 거의 반사적으로 토들하우스로 향했다. 우리에게 그곳은 음모를 꾸미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근거지였다. 찾는 친구가 눈에 띄지 않을 때 그곳에 가서 기다리면 모두 만날 수 있었다. 잭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확히 말해서 자동 응답기에 남겨진 척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나는 잭에게 용기를 내라고 뭘 보내야 할지 금세 떠올렸다. 적어도 그 흔한 카드 일수는 없었다. 토들하우스가 있었던 곳으로 걸어가면서 잭이 사업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벌려놓은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이었다. 잭은 도매 회사 몇 곳을 오랫동안 다닌 후 자기 회사를 차려 단독으로 개발한 식품을 전국의 소매점에 판매했다. 나는 그의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몰랐다. 그런 기업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생소했지만 잭은 그런 사업의 전문가였다. 잭이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직접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말이야. 그렇다고 제니스에게 사무실까지 태워다 달라고 말하기도 싫고. 메인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다. 나라면 제니스에게 부탁하겠네. 여하튼 지금은 사업을 잇게 건강을 회복할 생각만 해. 그렇게 말하기는 쉬웠다. 누구에게나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 그렇다고 내가 잭의 집에 날아드는 청구서를 처리해 줄 수는 없었다. 그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무실 임대료를 해결할 사람도 내가 아니었다. 잭은 몸 안에 암세포와 싸우면서 그런 걱정거리들을 해결해야만 했고 그게 현실이었다. 우리가 사업 얘기를 나누게 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나? 너도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변할 줄 생각도 못했겠지? 토들하우스에 앉아서 사무실 비용을 계산하던 때가 생각나지 않나? 토들하우스는 크리스마스에도 문을 열어서 좋았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식어가는 밤늦은 시간이면 우리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가족끼리 모여 칠면조로 저녁 식사를 하기 전이나 추수감사절의 이른 아침에도 우리는 그곳에 모였다. 또 새해 첫날, 전날 밤의 파티로 힘겹게 잠을 깬 정오부터 우리는 그곳에 갔다. 토들하우스는 그 어느 때건 우리를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었다. 손님이 우리뿐인 때도 적지 않아 우리는 마치 혼자 근무하는 요리사의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거기 가는 사람 같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지도 않았다. 하지만 토들하우스는 말 없이 있어도 편했다. 그러다 얘기가 시작되면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던 정말 개인적이고 마음에 담아둔 말을 했다. 그럴 때 토들하우스는 내밀한 고백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작은 예배당 같았다. 그 이유가 뭘까? 곰곰 생각해보니 그곳의 독특한 구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곳에는 마주보며 앉을 수 있는 탁자가 없어서 우리는 늘 긴 카운터에 나란히 앉았다. 서로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는 마음속 얘기가 잘 나오지 않는데 그곳에서는 서로를 보는 대신 석쇠나 요리사의 앞치마 따위를 쳐다보면서 얘기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곳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제가 되어주던 우리만의 예배당이 되곤 했다. 치즈버거, 해시브라운, 코카콜라, 바나나 크림파이를 파는 세계에서 유일한 예배당.
잭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생각났다. 우리만의 예배당 기념품이라면 내 기도를 잘 전할 수 있으리라. 시간은 무자비했다. 토들 하우스가 있던 건물에는 피자 플러스라는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서 있었다. 잭과 나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손님은 한두 명밖에 보이지 않았다. 잭이 말했다. 피자 플러스가 들어선 지 꽤 됐어. 카운터와 의자는 보이지 않았다. 즉석 요리에 쓰이는 석쇠가 있던 자리에는 피자 오븐과 대형 샌드위치 가열기가 놓이고 전체적인 구조도 바뀌었다. 테이블이 몇 개 되지 않는 걸로 봐서 주로 테이크아웃, 판매로 운영되는 듯했다. 적어도 밖에서는 그렇게 보였다. 안에서 일하는 두 남자는 우리가 그곳에 다니던 때보다 훨씬 나중에 태어난 듯했다. 그러니 전에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모른다고 해도 책 잡힐 일은 없었다. 지금 여기서 피자와 샌드위치를 먹는 녀석들이 40년 후에 여기 다시 온다면 지금 우리 같겠지? 우리가 토들하우스를 생각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겠지? 잭이 대답했다. 글쎄, 먹는 걸 갖고 나오는데 같은 기분일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음식이 아니잖아. 그저 함께 있는 거지. 함께 있어서 더 좋았지만 그래도 먹는 걸 무시할 수는 없지. 토들하우스의 초콜릿 파이를 생각해봐. 맞아, 자네는 얼음 넣은 콜라와 초콜릿 파이를 먹는 걸 무척 좋아했지. 잭이 말했다. 들어가 볼까? 나는 대답했다. 물론 잭에게 꼭 주고 싶었던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냈다. 잭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닷새 동안 나는 전 세계 인터넷 쇼핑몰을 모조리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남부에 있는 가족 소유의 골동품점에서 그것을 찾아냈다. 우리가 토들하우스에서 치즈버거와 파이를 먹을 때 사용하던 묵직한 도자기 접시였다. 처음엔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도 그 접시를 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는 그랬는데 모니터에 그 접시에 사진이 선명하게 떴다. 접시 테두리에는 작은 요리사 그림이 밤색으로 찍혀 있고 약간 비뚤어진 독특한 서체로 체인점 위치가 쓰여 있었다. 문자마다 기울어진 각이 달라 흥겹게 춤을 추는 모습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뒤뚱뒤뚱 걷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토들하우스의 원칙도 뚜렷이 적혀 있었다. 수줍은 듯 하지만 자긍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원칙이었고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으면서 자신감이 넘치는 원칙이었다. 최고로 좋게. 그것은 토들하우스가 손님들에게 약속한 원칙이었다. 우리는 최고가 아닐 수 있었지만 최고로 즐길 수는 있었다. 나는 잭을 위해서 그 접시를 주문했다. 간단했다. 컴퓨터에 그의 이름과 주소를 써넣고 내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끝이었다. 잠시 후 나는 골동품점에서 이메일을 받았다.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골동품점에 안주 있는 그 접시를 구입해줘 감사하다고 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듯 했다. 전 세계를 포괄하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제 아무리 현대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돌아가는 모습은 옛날과 똑같은 것 같았다. 몇 시간마다 초조한 마음으로 물건을 주문한 사람이 없는지 이메일을 점검하는 아담한 웹사이트 운영자와 하루 종일 창밖을 내다보며 손님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소도시 상인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으랴. 골동품점 부인은 내게 접시와 함께 카드를 동봉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펜을 꺼내 잭에게 보낼 글을 이리저리 써보았다. 그 접시에 담긴 모든 기억과 회한을 요약하는 글을 써보려고 했으나 어떤 글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는 마음속의 얘기를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농담 뒤로 감추기를 좋아했다. 온갖 감상을 담아 쓴 글은 하나같이 어색하고 유치하게 느껴졌다. 토들하우스는 그런 슬픔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우리 다섯이 카운터 앞 의자에서 나눴던 웃음과 함께한 숱한 밤을 생각했다. 갑자기 멋진 생각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쟤까지 미소 짓게 할 멋진 생각이었다. 골동품점 여주인에게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잭에게 내 서명이 아닌 그녀의 서명이 적힌 카드를 동봉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드디어 묵직한 토들하우스 접시가 곱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가 잭의 집에 도착했다.
골동품점 여주인의 서명이 담긴 카드와 함께. 로스 씨, 척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식이었다. 우리는 그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제니스가 걱정이야. 그 이유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그의 병은 하루하루 더 나빠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희망 섞인 말로 격려하고 기운을 북돋워 주려 해도 제니스의 현실은 냉혹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밖에 없었다. 과부. 제니스 역시 그걸 알았고 그런 현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제니스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잭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니스를 생각하는 잭의 각별한 마음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잭은 대학을 졸업한 후 시카고 인근에서 교사가 됐고 곧 결혼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은 이내 끝나고 말았다. 이혼 후 상심에 빠져 있던 잭에게 척의 아내였던 조이스가 자신의 쌍둥이 자매인 제니스를 소개해줬다. 그래서 두 친구는 서로 동서지간이 되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타인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게 되는 세상에 들어오면 조금씩 변해간다. 특히 20, 30대에는 사회생활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어 남들의 부러움을 얻고 싶어 한다. 그때는 그런 과시가 두려움 때문이란 걸 모를 때여서 묻지도 않은 사람에게까지 자신이 이 사회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떠벌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내 기억이 맞다면 우리 다섯은 그런 유혹의 덫에 걸리지 않았다. 누가 더 성공했고 누가 한 걸음 앞서 가는지 의식해 본 적이 없고 서로를 부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친구 사이라면 그런 비교를 피할 수 없다. 척과 잭이 그랬다. 제니스와 결혼한 후 교사를 그만둔 잭은 콜럼버스로 돌아와 마이백 페이지라는 아담한 서점을 열었다. 밥 딜런의 노래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잭은 책은 물론이고 서점 일을 좋아했다.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그런 삶을 좋아했지만 잭은 일주일 동안 책을 팔아 번 돈으로 다음 주를 근근히 살아가야 했다. 반면 척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둘이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것이다. 제니스가 정말 괴로워한다는 걸 알아. 잭이 말했다. 쌍둥이였지만 각자 남편과 함께 하는 삶에서 공공연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잭은 제니스를 지극히 사랑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고 싶어 한다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알았다. 그러나 그는 곧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제니스가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밥이 당신을 납치해서 프랑스에라도 데려간 줄 알았어요. 외출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요. 잭이 제니스에게 말했다. 조금 피곤하군. 꽤 많이 걸었어. 뭐 좀 드실래요? 먼저 잠을 좀 자고 싶은데. 잭은 계단을 힘겹게 올라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곧바로 제니스가 내게 물었다. 어땠어요? 나는 잭이 꿋꿋하게 잘 걸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했지만 제니스가 그런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싫었다. 한 달 전이었다면 내게 그런 질문을 하는 그녀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텐데. 거실에 앉아 제니스와 잠시 얘기를 나눈 후 나는 그만 가봐야겠다고 일어섰다. 잭의 집을 나오는데 거실 한편에 놓여있는 토들하우스 접시가 눈에 띄었다. 거기엔 우리 서명이 담겨 있었다. 더 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잭의 집에 다시 모였던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토들하우스 접시에 서명했다. 잭이 가장 먼저 했고 우리 넷은 그의 이름을 빙 둘러서 각자 이름을 적었다. 하얀 바탕에 굵직한 검은 매직펜으로 쓰인 우리 서명은 거실 반대편에서도 또렷하게 보였다. 제니스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예술품이라도 되는 양 그 접시를 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진열해 두었다. 앨런은 준비해야 할 재판이 있어 켄톤의 검사실로 돌아갔다. 백슬리를 떠나기 전에 앨런은 잭과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앨런, 아니 우리는 모두 그런 기회가 앞으로 많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다. 잭은 현실을 인정하더군.
앨런은 잭과 둘이서만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잭이 운명은 자기 편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5분 후에는 우리 모두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시간의 무한함에 비교한다면 우리 모두 5분 내에 죽을 거라고. 아주 재밌는 생각이군. 밥 사실이야. 잭은 아파. 하지만 잭이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우리 모두 결국엔 죽음을 맞을 것 아닌가? 이쯤 살았으면 골프로 치면 18홀 가운데 14번째 홀쯤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그때가 영원한 삶의 이야기에서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하긴 완전히 틀린 생각도 아니었다. 그러나 잭은 밤마다 복통을 호소하며 잠에서 깨면서도 일을 처리해야 했다. 사무실 전화를 착신 전환을 해두고 그는 집에서 업무 관련 전화를 받았다.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지만 잭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판매 상황을 파악하며 회사를 유지하려 애썼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타인의 슬픔에 대한 세상의 인내가 길지 않다는 걸 잭도 알고 있었다. 잭의 회사는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동료들이 있었지만 프로젝트에 따라 파트너가 매번 바뀌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래선에서 사라지면 그 이유가 아무리 애틋하더라도 그 사람을 곧 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끔 요즘 잭 로스는 어떻게 지낼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를 쉽게 잊을 것이다. 그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을 할애해서 컴퓨터와 실랑이하며 전화 메시지를 확인하고 메일에 답장했다. 건강을 해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그는 결코 냉소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다. 그 세계는 인정이 통하지 않는 세계였다. 잭이 말했다. 이제 자동차 할부금만 맞추면 돼. 그런 얼굴 할 필요 없어. 누구나 그렇게 살잖아. 나는 물었다. 언제부터 그런 게 모두의 문제거리가 됐을까? 내가 청구서를 지불하면서부터? 그리고 내가 차를 갖고 어떤 동네에 살고 휴가를 어딘가에서 보낸 때부터, 내가 첫 직장에 들어간 날부터. 어느 날 오후 우리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니스가 들어와서 물었다. 잭, 밀크쉐이크 좀 줄까요? 어색할 정도로 명랑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잭은 나날이 살이 빠지고 있었다. 먹을 것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식욕도 잃었다.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시트콤 주인공의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를 흉내낸 듯한 제니스의 말투가 무언가가 변했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제니스는 그녀가 보호자 노릇을 한다는 걸 눈치채면 잭이 상심할까봐 조심하고 있었다. 잭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지만 제니스가 일일이 영양 섭취에 간섭하고 신경 써야 했다. 나중에 마시면 안 될까? 제니스가 여전히 명랑한 목소리로 재차 물었다. 지금 만들고 싶은데 게다가 점심도 안 먹었잖아요? 알았소. 그럼 지금 줘요. 잭이 유난히 서둘러 대답했다. 제니스가 고집 부리는 이유를 잭도 알았던 것이다. 제니스는 부엌으로 돌아갔고 잭과 나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얘기를 나누었다. 제니스가 밀크쉐이크를 갖고 돌아와 우리 옆에 앉았다. 작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제니스는 잭의 손에 쥐어진 밀크쉐이크 잔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30분쯤 지났을까? 제니스가 말했다. 잭, 난 당신을 위해 밀크쉐이크를 만들었는데 당신은 고작 2모금밖에 마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제니스는 잭이 아무것도 먹지 않아 뼛속까지 두렵다는 진실은 덮어두고 부엌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했다며 토라진 척했다. 제니스,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무력감이 싫었다. 큰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먹는 작은 문제조차 어찌 해볼 수 없는 우리의 무력감이 정말 싫었다. 7월 4일 행렬에 참가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군. 어느 날 잭이 말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행렬에는 모든 마을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백슬리 출신 시민 지도자가 남긴 공공회관과 공원인 제프리 맨션까지 행진한 후에 시장이 직접 고기를 굽는 바비큐 파티가 있었다. 그리고 밤에는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우리는 항상 다 함께 행렬에 참가했다. 어렸을 때는 거리 모퉁이에 앉아 행렬을 기다렸고 우리가 독립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후에도 7월 4일이면 행렬에 참석하려고 고향을 찾았다. 잭이 말했다. 우리는 7월 4일 행렬을 꼭 지켜야 하는 우리 마을의 전통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변한 것 같아. 전에는 사람들 얼굴을 다 알았는데 나는 약간 충격을 받았다. 마을의 전통이 무너지고 있고 낯선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에 놀란 게 아니었다.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내가 충격을 받은 건 잭이 7월 4일이란 날짜를 언급했기 때문이었다. 7월 4일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잭은 벌써 그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5년 후나 10년 후를 생각해봐. 아마 행렬에서 아는 얼굴을 하나도 만나지 못할 거야.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더 많은 사람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 짐작에 잭이 그렇게 말한 뜻은 둘 중 하나였다. 그가 행렬에 참가한 모든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알았던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뜻이거나 더 많은 사람이 그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뜻. 영원한 삶. 그건 모든 사람이 꿈꾸는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몰랐다. 잭은 내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했다. 전에는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까지 우리가 걸었던 다른 삶의 행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주고받았다. 나는 우리가 다른 대학에 진학하면서 삶의 행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 우리는 똑같은 배경에서 비슷하게 지냈고 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 후 나는 신문 기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 대학에 진학했다. 반면에 잭은 오하이오 남부에 위치한 오하이오 대학에 진학했다. 노스웨스턴은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교였지만 오하이오 대학교는 학비가 그다지 비싸지 않은 주립대학이었다. 내가 말했다. 우습지도 않았지. 한 곳은 내가 다니고 다른 한 곳은 내가 다닌다는 걸 빼면 두 대학이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내 형편으로는 주립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지. 아버지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잭이 대꾸했다. 잭의 아버지는 잭에게 주립대학에 진학하라고 말하면서 경제적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10중 8구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잭에게 오하이오에 있는 주립대학에 응시하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이다. 전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도 대충 넘어갔다. 그런데 잭이 다시 말했다. 아버지는 힘들게 사셨어. 폴란드에서 태어나셨지. 집이 부자도 아니었고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행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더군. 하지만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오지 못했지. 할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와 고모들만 데리고 왔던 모양이야. 돈이 부족해서 말이야. 그럼 누가 너희 아버지를 키웠지? 아버지는 삼촌 집에 보내졌지. 아버지는 숙모와 삼촌을 무척 사랑했어.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품행도 단정했다더군. 아버지는 폴란드에서 계속 살길 바랐지. 하지만 아버지가 14살이었을 때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셨대. 숙모와 삼촌을 진짜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여기고 산 아버지는 폴란드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래서 아버지는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사정을 했고. 그래서?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미국에 와야 했지. 물론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미국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가족들이 다시 만났을 때 무척 서먹서먹했다더군. 미국 땅을 처음 밟았던 14살 아버지는 모든 걸 폴란드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네. 학교, 친구, 모든 걸. 영어도 전혀 몰랐던 아버지는 미국에 와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어. 잭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행상으로 겨우 가족을 부양하는 걸 보고 결혼해서 독립을 할 때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가족이 생긴 후 잭의 아버지는 굳은 의지로 오하이오 중부의 작은 식료품점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첨가물 매장을 열었고 헌신적으로 가족을 부양했다. 그럼 폴란드를 떠나신 걸 계속 후회하셨나?
폴란드를 떠나지 않으셨다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겠지. 아버지를 키운 삼촌과 숙모가 나치에게 끌려가 강제 수용소에서 돌아가셨거든. 아버지도 폴란드에 있었다면 똑같은 운명이셨을 거야. 내가 아드모어 집에서 보았던 제게 아버지는 단지 조용하고 검소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는 그저 로스 씨였고 제게 아버지였다. 해 뜨기 전에 일하러 나가서 늦은 밤에야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 충실한 가장이었다. 제게 아버지는 아들에게도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그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진학하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분은 혼자 간직한 비밀과 슬픔이 너무 많았다. 내년에는 자넬 볼 수 없겠지. 말하지 않아도 내 뜻을 충분히 헤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방에서든 전화로든 곁에 있기만 해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 내가 좌절과 절망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내 곁을 오래 지켜주는 친구. 가혹한 세상이 내게 안긴 고난을 견딜 수 없을 때 내게 정말로 소중한 존재는 그런 친구다. 어쩌면 그런 순간에 남는 사람들이 삶이 가진 모든 것일지도. 적어도 잭은 내게 그런 존재였다. 나는 시카고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잭에게 전화를 걸었다. 잭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하루의 주요 일과 같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잭이 말했다. 올리브유에 새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데 마렌이라고 하면 어떨까? 정말 샤프하지 않나? 딸의 이름을 붙인 올리브유의 상품적 특징이 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왔다. 식료품들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대형 소매점에 납품하는 게 그의 일이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제2의 천성 같겠지만 나에게는 양자 물리학처럼 불가해야 할 뿐이었다. 더구나 잭이 그런 일을 생계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커다란 수수께끼였다. 어렸을 때 나와 함께 양말로 농구를 하던 친구가 올리브유를 파는 장사꾼으로 변해 있었다.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정말 샤프하지 않나? 라는 말에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올리브유의 상표가 날카롭다는 표현이 남들에게는 어색하겠지만 그것은 잭이 즐겨 쓰는 표현이었다. 물론 잭이 쓰는 날카롭다라는 말은 멋지다나 훌륭하다는 뜻이다. 어렸을 때부터 잭은 뭔가 마음에 들 때면 이 한 단어로 끝냈다. 라자루스로 쇼핑을 가서 옷더미에서 셔츠 하나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이리저리 살피고는 샤프해 라고 말하곤 했다. 그 단어는 벌어진 앞니처럼 그의 전매 특허였다. 그래서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잭이 생각났다. 샤프하다는 말은 그가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가 뭔가에 흥분해서 기운을 냈다면 그보다 좋은 소식은 없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두려움과 걱정을 잊고 있다는 뜻이니까. 활기찬 그의 목소리를 어딘가에 담아둘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었다. 그러나 잭은 그 단어가 그만의 특별한 단어라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내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는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화기가 대단한 기계였던 시절 우리는 전화기를 붙들고 자랐다. 집에 하나뿐인 전화기로 통화를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리며 전화 끊어라 하고 소리치던 시대였다. 잭과 내가 처음 전화를 주고 받기 시작했을 때 전화의 힘은 대단했다. 물론 겨우 5살이었으니까 더욱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부모님이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를 받아서는 5살 꼬마에게 내 전화다 라고 처음으로 건네주었다고 생각해보라. 물론 그런 전화가 잦아지면 곧 시들해지겠지만 잭과 전화에 얽힌 3가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모두 여자와 관련된 전화였다. 4학년 때 잭은 샤론 위너라는 여자아이에게 푹 빠져 있었다. 잭은 긴 전화선을 방문 아래로 통과시켜 전화기를 자기 방까지 가져왔다. 그리고 통화 내용을 완벽하게 비밀로 할 수 있게 문을 굳게 걸어 잠궜다. 물론 식구에게만 비밀이었고 내게는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됐다. 잭은 샤론네 집에 전화를 걸어 샤론이 전화를 받으면 달콤한 목소리로 안녕 내 사랑이라고 말했다.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을 해도 손색이 없을 듯한 그 말투를 흉내조차 낼 수 없었다.
위층 침대에서 듣고 있던 나는 경기라도 일으킬 것 같았다. 정말로 살아서 숨쉬는 여자에게 내 사랑이라고 말하다니. 샤론 위너는 그 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목격자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 기억. 그로부터 몇 년 후 잭과 나는 그의 집 거실에 앉아서 주말을 함께 보낼 여자들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둘 다 운이 없었다. 우리가 데이트하려던 여자들이 선약이 있다면서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다. 그때 잭의 누나 헬렌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다가 우리가 낙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걸 보았다. 그리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된다는 듯 약간은 비웃는 말투로 말했다. 뭔 일이야? 여자애들에게 딱지라도 맞았나? 전곡을 찌른 말이었다. 불끈 화가 치밀었지만 전화로 여자에게 딱지를 맞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기억.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는 전화로 여자에게 딱지를 맞았을 때 받는 충격을 줄이는 기막힌 방법을 찾아냈다. 방법인즉슨 우선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서로에게 그 여자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 다음에 내가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에게는 잭이 나인 체하고 전화하고 잭이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에게는 내가 잭인 것처럼 전화해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렇다고 딱지 맞을 가능성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건 아니었다. 다만 그 여자가 싫다고 말했더라도 내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소심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밤낮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대다. 우리도 자주 전화를 주고받았다. 전화를 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슬픔이 생겼다는 건 예전과 달랐다. 말로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았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날까지 전화로는 그 슬픔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으리란 사실도. 척은 내 컴퓨터에 메신저를 깔고 자신의 아이디를 등록해 놓았다. 그러고는 내가 로그인 할 때마다 나를 귀찮게 했다. 대개 누가 정말로 제게 베스트 프렌드인가? 라는 장난의 연장선이었다. 시카고에 돌아오자 척은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내가 컴퓨터를 켜자마자 메시지를 보냈다. 잭은 널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나는 대화창을 닫아버렸다. 그러자 잠시 후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잭은 널 특별하게 말했어. 나는 그것도 지워버렸다. 곧바로 척은 새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여기엔 왜 온 건가?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지만 그 마음만은 알 수 있었다. 그는 늘 그래왔듯 속내를 감추려는 것이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세상에 자신의 관심을 끌 만한 일은 없다는 듯 굴며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주길 바랐다. 척은 여전히 척이었지만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서 나는 감히 입에 담지 못한 그의 진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잭의 고통이 그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그가 속으로 얼마나 울고 있는지. 그날 아침도 우리는 특별한 일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그날따라 척은 더 이상 나를 약올리지 않았다. 그저 무엇을 하느냐는 등 평범한 아침 인사를 건네다가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그만 가봐야겠어. 잭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해. 거기서 잭의 머리를 찐빵처럼 만들어주거든. 척은 잭이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도록 병원에 데려가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 주었다. 시간도 품도 많이 드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척은 내게 그런 식으로 말했다. 대단찮은 일이라는 듯 별것도 아니라는 듯 장난스레 말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직전에 콜럼버스 지역신문 시티즌 저널의 원고 담당 사원으로 일할 때였다. 내가 하는 일은 매일 밤에 일어난 사건과 사고를 수집하는 것으로 주로 밤에 일했다. 콜럼버스의 인근 소방서와 경찰서에 전화해서 구급차와 소방차가 언제 무슨 이유로 출동했는지 묻고 그 내용을 옮겨 적어 편집자 책상에 가져다 주면 그만이었다. 신문사에서 하는 기본적인 일이었다. 나는 경찰이나 당직자에게 사건이 일어난 시각과 주소,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이름 등의 정보를 수집해 타자기로 쳤다. 그렇게 정리된 기사는 다음날 아침 신문에 조그맣게 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지금이면 변명의 여지도 없이 언론 윤리 광장에서 산채로 화형당에 마땅한 짓을 했다. 제게 꼬임에 넘어가 그날의 여러 기사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살짝 넣은 것이다. 오후 2시 17분 백슬리 아드모어 거리 228번지 잭 로스 17세 머리에 자상 치료받고 퇴원. 호기롭게 저지른 짓이었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을 맞았다. 기사는 다음날 신문에 실렸고 악의 없는 장난이었지만 크게 잘못될 수도 있었다. 75도짜리 럼즈를 훔쳤을 때와 상황은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막강한 힘을 가진 시티즌 저널이 끼어 있었다. 심지어 내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버젓이 지역 신문에 실려 만방으로 오하이오 중부에 사는 모든 사람 집에 배달됐다. 나는 곧 있게 될 편집장 빌 무어의 응징을 묵묵히 기다렸다. 내가 매일 대여섯 구역이나 떨어진 상점에서 35센트짜리 라크 담배를 사다 주며 충성을 바쳤던 빌 무어의 응징을. 그러나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제게 숙모가 기사를 읽고 너무 놀라서 졸도하기는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일은 없었다. 따라서 빌 무어의 응징도 없었다. 잭이 머리를 다쳤다고 하면 재밌을 거라고 해서 저지른 장난이었다. 그 사건은 그해 여름에 저질렀던 숱한 장난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때는 심각한 문제라야 고작 그 정도였다. 그저 들통만 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못 견디게 그 시절이 그리워졌다. 오늘은 소풍을 다녀왔어. 잭은 해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풍을 갔다. 그 연례 행사 비용의 일부를 떠맡을 정도로 좋아하는 모임이었다. 하지만 그가 첫 마디를 끝마치기도 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이번에도 내가 핫도그를 만들었어. 어땠나? 소풍 이야기는 전화선을 타고 들리는 그의 힘없는 목소리와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다. 좋았어. 나중에는 마크 매서의 집에 다 함께 모였어. 아내가 운전해서 나를 거기에 데려갔지. 잠깐만, 눈물이 나는군.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그가 울지 않으려고 꾹 참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전에도 이랬는데 그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도 않고 기다렸다. 전에도 2번이나 이랬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멈출 수가 없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 사람들을 매년 봐왔어. 그 모임을 기다리기도 했고 내 생각엔 그가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기다리다가 말했다. 내년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지만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뗐다. 내년에도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 그럴 수 없겠지만 우리는 전화를 붙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말에 따라 잭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응시해서 합격했다. 기숙사 배정을 알리는 편지가 와 본격적인 입학 절차를 밟을 때 나도 그를 따라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갔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 여름이었다.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신입생들은 기숙사에서 하룻밤 잘 예정이었다. 잭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차를 사주기로 했다. 중심가에 즐비하게 늘어선 중고차 매매센터에 나도 함께 갔다. 자동차 모델이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잭이 고른 것은 초록색 중고 스포츠카였다. 그런데 잭의 아버지가 영업사원에게 그 차에 롤바가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닌가? 잭의 아버지가 롤바에 대해 묻다니 나는 깜짝 놀랐다. 전복에 대비해 자동차의 천장에 대는 보강 철봉인 롤바는 레이싱 전문 잡지에서나 읽을 수 있는 전문 용어였기 때문이다. 잭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차를 사주려고 그런 잡지까지 읽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차를 타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향해 33번 도로를 달렸다. 우리는 얘기를 나누면서도 똑바로 가는지 확인하려고 지도를 몇 번이고 다시 봤다. 33번 도로만 따라가면 됐으니까 그건 쓸데없는 짓이었다. 하지만 그때 우린 거친 세상에 처음으로 내팽개쳐진 어린아이처럼 불안했다. 폴 맥카트니의 노래 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난 지쳤어. 비틀즈의 새 노래였다. 그 즈음에 비틀즈는 새 앨범을 너무 자주 발표해서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폴 맥카트니는 여전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울지 말아요. 날 보고 웃어요. 우리는 농장과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을 지났다. 재개 학교로 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기숙사는 거의 비어 있었지만 재개 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방에는 매트리스만 깔린 2층 침대가 있었다. 우리는 여행 가방을 침대에 던져놓고 밖으로 나와 캠퍼스를 둘러보았다. 그날과 다음날 반나절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다. 그저 시내에 스타라이트인지 스타라이터인지 하여간 그와 비슷한 이름의 어둑한 술집에 들렀다는 기억만 있다. 술집에선 우리에게 나이도 묻지 않고 맥주를 팔았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것만으로도 짜릿했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다. 등록 절차를 밟는 제게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내내 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다음날 수속을 마친 서류를 여행 가방에 쑤셔넣고 잭은 스포츠카에 올라탔다. 우리는 33번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달렸다. 전날 우리가 내려온 길을 거꾸로 거슬러 가는 것뿐이었지만 그 느낌은 사뭇 달랐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었지만 곧 헤어져야 했다. 한 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는 길이 달라졌으므로 우리가 나누었던 우정 역시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백슬리로 돌아오는 동안 우리는 줄곧 라디오를 켜놓았다. 우리의 침묵이 버겁지 않게. 정말 풍경이 멋져. 잭은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보았던 것을 내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가능한 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매번 똑같은 의자에 앉는데 의자가 무척 편하네.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큰 유리창이 앞에 있어 길이 고스란히 보여. 가로수까지. 거리 풍경이 너무 좋아. 거리를 내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잭은 항암 치료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링거로 팔에 들어가는 약물이 시간당 어떤 비율로 계산되며 치료받는 동안에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는지도 얘기했다. 또 아프지는 않았고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빨리 흘러갔다고도 했다. 화장실을 안방처럼 드나든다는 얘기를 하며 항암 치료를 받는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도 말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눌 때마다 그는 가로수를 보는 게 너무 좋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지겹지는 않고? 아니, 나무를 보고 있으면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거든. 그래서 나무를 보고 있으면 뭔가를 이뤄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조금도 지겹지 않아. 잭이 치료를 받는 동안 밖에서는 제니스나 척이 기다리고 있었다. 치료를 끝내면 온몸이 축 늘어져.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쓰러지게 돼. 하지만 거리 풍경이 그에게 기운을 준다고 했다. 치료를 받으면서 그처럼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어 정말 좋아. 잭이 정말로 그렇게 믿었는지는 모르겠다. 여하튼 그가 겪는 고통 때문에 나까지 힘들게 하지 않으려는 애틋한 바람이 그의 말에 담겨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가 덧붙였다. 치료받으면서 DVD도 볼 수 있어. 내가 아는 한 잭은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좋은 면을 찾아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그가 내게 전화를 걸거나 내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언제나 첫 마디는 안녕, 뭐해, 이봐 였다. 전화벨이 울리고 전화를 받아 그런 첫 마디를 들으면 우리는 서로를 단박에 알아봤다. 가장 친한 친구 사이라도 간혹은 누구냐고 물을 수 있다. 살아가면서 수백, 심지어 수천의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며 동료도 수시로 바뀌지 않는가. 또 우리는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니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만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우리 귀는 온갖 소리로 채워진다. 수많은 목소리가 중첩되면서 경쟁을 벌이는데 아무리 귀에 익은 목소리라도 그 주인공이 언뜻 생각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 안녕 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누구냐고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가 누군지 아니까 언제나. 콜럼버스로 돌아가기 며칠 전 잭이 자동 응답기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밥 물어볼 게 있어 전화 주게. 나는 사소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항상 주고받던 그런 질문. 예컨대 애매하게 생각나는 어떤 가수의 노래 제목이 뭔지,
한 시즌 동안 방영된 텔레비전 연속극에서 어떤 배우가 주연이었는지 따위를 묻는 질문, 요컨대 서로 재미짜고 장난삼아 던지는 질문.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밥 물어볼 게 있어 라는 메시지에는 뭔가 화급한 심정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중대한 의미가 있는 전화라는 걸 금세 눈치챘어야 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뜻을 충분히 헤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방에서든 전화로든 곁에 있기만 해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 내가 좌절과 절망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내 곁을 오래 지켜주는 친구. 가혹한 세상이 내게 안긴 고난을 견딜 수 없을 때 내게 정말로 소중한 존재는 그런 친구다. 어쩌면 그런 순간에 남는 사람들이 삶이 가진 모든 것일지도 적어도 잭은 내게 그런 존재였다. 내가 힘들고 중대한 고비를 맞았을 때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때 나는 마치 나 자신이 죽어버린 듯한 절망감에 빠졌다. 아이들과 나는 충격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누군가 위로의 전화를 했겠지만 받은 기억은 없었다. 아내가 죽고 나서는 1분 1초가 악몽 같았으니까. 다음날 동틀녘 잠에서 깬 나는 이제 아내가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꼈다. 커다란 돌덩어리에 짓눌린 듯 일어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다. 어떤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꼼짝 않고 싶었다. 간신히 수화기를 들어 귀에 가져갔다. 잭이었다. 시카고야. 나는 그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 그가 시카고에 오겠다는 말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에게 고맙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려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오늘 아침 첫 비행기를 탔어. 전화도 없이 마중을 나오라는 말도 없이 시카고행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던 것이다. 그가 다시 말했다. 자네가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리란 걸 알아. 상관없네. 방금 호텔에 들어왔어.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 내가 자네를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하게. 내가 원하면 어떤 짓이라도 할게. 죽은 듯이 있으라면 그렇게 하겠어. 여하튼 자네가 연락할 때까지 여기 있겠네. 전화를 받는 순간 그가 어떤 일을 해줄지 물을 거란 건 알았다. 하지만 그가 벌써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다. 잭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같은 하늘 아래 있어 주는 것이란 걸 알았다. 내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잭은 호텔에서 꼼짝 않겠다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도움을 청할 때까지 그는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세상의 어떤 남자도 원하지 않을 일을 대신 해주었다. 세상의 어떤 남자가 아내의 사망 증명서를 제 손으로 떼고 싶겠는가. 그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었고 내 곁에서는 침묵을 함께 나누었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내 곁에 그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밥 물어볼 게 있어. 전화 주게. 그의 이 음성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나는 그때를 떠올렸다. 그는 내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전화 주게. 지금 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이제 내가 그의 곁에 있을 차례다. 자네 어머니는 장기 간병인 구하는 법을 아실까? 잭이 물었다. 환자였던 그에게는 기본적인 문제였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의 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그도 인정했다. 그와 제니스가 집에서 의학적 위기를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보험금 청구서 같은 건 간단한 문제였다. 하지만 간병인은 그럴 필요가 절박해져서야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잭은 내 어머니에게 도와달라고 한 것이다. 모르긴 해도 그 말을 꺼내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이다. 여태까지 우리가 나눈 수많은 얘기는 대개 탄산음료와 스포츠팀, 영화와 밀크쉐이크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몸조차 추스를 수 없어 간병인을 구하려 한다고 말해야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사실 그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는 영 젬병이었다. 그러나 잭은 어떤 문제에나 적절한 답을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걸 알았다.
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아버지 아내로 나를 비롯한 자식들의 어머니로 헌신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더라면, 예컨대 기업계에 투신했더라면 최고의 자리에 너끈하게 올랐을 것이다. 어머니는 결혼한 여자라면 모름지기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당연한 시대를 사셨다. 그래서 어머니는 사랑과 지혜로 우리 형제를 키웠고 최고 경영자 기질은 많은 자원봉사단체에서나 발휘하셨다. 어머니는 멋진 작가이기도 했다. 거의 가족을 위해서만 글을 썼지만 80회 생신 때는 60년 만에 혼자 대중들을 위한 책을 썼다. 그 책은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덕분에 어머니는 또 한 권의 책을 썼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어머니가 못할 일은 없었다. 책도 어머니가 살아 계셨던 15살까지는 행복과 슬픔과 공경을 나눌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을 졸업할 때, 명예롭고 대단한 일을 해냈을 때, 결혼하던 날, 첫 아이가 태어난 날, 그런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찾지만 잭은 그 본능을 묻어줘야 했다. 30대를 훨씬 지나서도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을 때나 슬픈 소식이 있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든든한 후원군으로 있다는 걸 확인하고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잭에게는 그런 위안이 허락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거나 어머니의 조언이 필요할 때 잭은 그럴 수 없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마저 여의자 잭은 자신이 세상에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의지할 사람도 없이 혼자서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현실을 잘 알았다. 하지만 그의 해맑은 마음, 너무도 자상한 마음이 때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늘과 어둠을 가렸다. 그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게 하지 않으려고 늘 자신만만하게 행동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거라고 믿었다. 그렇게 믿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에게 기운을 북돋워주는 목소리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밖에 없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목소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우리 어머니가 장기 간병인을 구할 방법을 알겠느냐고 물었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다. 꿋꿋해만 보이던 그의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외로움을 본 것 같아서였다. 그는 50여 년 동안 보아온 우리 어머니에게 기대고 싶었던 것이다.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면, 더구나 그 일이 중요한 의미가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단호하고 적극적인지 잭은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우리 어머니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잭에게는 우리 어머니 외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잭의 말을 채 다 전하기도 전에 어머니에게서 자신의 찬 대답을 들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는지는 알지. 하지만 먼저 잭과 제니스가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알아보거라. 어머니는 85세였다. 그런데도 그 목소리에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처음으로 중요한 일을 맡은 여자의 단호한 의지, 반드시 잘 해내겠다는 의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곧 알아보겠다고 대답했다. 어머니도 몇 군데 전화를 걸어보겠다고 하시며 잭에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고 전화하셨다. 이 모든 것이 21세기에 벌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미 수십 년 전 잭과 내가 고등학생일 때 우리는 둘이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었는데도 우리끼리는 아무런 일도 해결할 수 없었다. 우리는 1947년에 태어났다. 어렸을 때 우리는 21세기로 넘어갈 때쯤에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곧잘 얘기를 나누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어디서 살며 친구들은 어떠할지. 어쨌든 우리가 53살이 되리라는 건 확실하게 알았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는 52살이고 새로운 세기의 첫 해 3월 말이면 친구들과 나는 53살이 될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의 삶과 53세 삶 가운데 어떤 게 더 불가해한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도 2000년에 우리의 외형적 삶이 어떤 모습일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로봇이 집을 청소하고 고압 공기를 분사하며 지면 위를 달리는 개인용 호버크라프트를 타고 출퇴근하며 음식을 씹지 않고 냉동 건조된 스테이크와 감자 알약으로 배를 채우고 화성에서 휴가를 즐기게 될 거라는 글을 포퓰러 사이언스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21세기 미국인의 삶에 대해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다. 그러나 53살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나이였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훨씬 많이 알게 될 거라는 것. 53살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의 답을 알 것 같았다. 그렇게 오래 살면 예기치 못한 일이라는 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10살인가 11살 때 우리는 버스를 타고 백슬리에서 콜럼버스 시내까지 가곤 했다. 시내 한복판에는 컬럼버스 디스패치 신문사가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오하이오 최고의 신문이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번쩍거렸다. 우리는 아직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를 나이였다. 그런 우리에게 그 건물은 세상에 관련된 모든 지식, 사실에 입각한 힘을 가진 근원처럼 여겨졌다. 길 모퉁이에 서서 커다란 네온 사인을 올려다보면서 우리는 그 건물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 그로부터 7년 후 나는 그 건물에 있던 시티즌 저널에서 여름방학 동안 문서 담당 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 일은 무척 재미있었지만 그곳이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연방정부가 시티즌 저널 같은 소규모 지방 신문사들이 도산하는 걸 막기 위해 컬럼버스 디스패치에 건물과 인쇄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줘 연명하고 있는 조그만 규모의 저 정도 위태로운 지방 신문일 뿐이었다. 결국 시티즌 저널은 공동 운영 협약이 만료되던 1985년에 폐간되고 말았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과 정보로 들썩대는 신문사 건물에 들락거리기는 했지만 난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건, 사고 소식에 제기 머리에 자상을 입었다는 거짓 기사를 슬쩍 밀어 넣는 것 밖에는. 그래도 우리는 믿었다. 언젠가 우리도 모든 걸 알게 되리라고. 세계의 전환점에 이르면 우리가 53살이 되면 삶의 모든 수수께끼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되리라고 말이다. 드디어 2000년. 하지만 스테이크를 대신할 알약이나 출퇴근용 호버크라프트는 없었다. 모든 사람이 한 대씩 보유한 개인용 컴퓨터가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될 거라는 경고만 있었다. 물론 그 경고도 쓸데없는 기우였던 것으로 판명났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았던 예언자 포퓰러 사이언스도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조차 몰랐다. 2000년이 되었을 때 잭과 나는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사실을 깨달았다. 그건 새로운 세기가 되어도 우리가 모든 걸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해답을 갖게 되리라 생각한 나이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았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 세상을 좀 알기로는 그래도 잭이 나보다 나았다. 거의 언제나 내게 조언을 해주는 쪽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50대로 들어섰을 무렵 그가 내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다. 돈 문제였다. 그가 자초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수렁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척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지? 그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내 친구가 나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겠는가. 더구나 평생 가깝게 지낸 친구인데 나는 공경에 빠졌고 다른 친구는 성공 가도를 달린다면 게다가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동서지간이라면 잭은 말했다. 척에게까지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도움을 청하기도 난처했지만 자칫 척과의 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두려워했다. 그토록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그깟 일로 친구에 대한 생각이 변할까? 그렇지 않겠지. 하지만 내가 이런 처지가 됐다는 건 싫군. 그래도 어쩌겠나. 척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그 후 나는 척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잭에게 확인하지 않았다. 그가 원하면 언제라도 말할 거라고 믿었다.
그가 간병인 문제로 도움을 청해 왔을 때에야 그때 일이 생각났다. 잭은 좀처럼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모든 문제와 장애물을 혼자 힘으로 극복하려고 해온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다. 잭이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특별히 망설여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의 부탁이면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을 테니까. 학창 시절 우리는 먼저 시험 본 친구에게 시험 문제를 알아내는 것부터 화학 실험 숙제를 베끼는 것까지 모든 것을 손쉽게 해치우려 했다. 그러나 잭 루스도 그런 못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한 선생님은 아무도 없었다. 잭이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지만 선생님들도 잭을 철석같이 믿었다. 우리 부모님도 잭을 존중하고 아꼈다. 내 친구라면 무조건 깔보는 경향이 있는 우리 아버지로서는 아주 드문 일이었다. 아버지는 내 친구를 무시하는 게 원칙이라도 되는 양 생각하셨다. 대학 시절에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팀 그리너라는 친구가 턱수염을 길러 수수하고 단정하게 다듬고 우리 집에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버젓한 이름을 두고 팀을 언제나 턱수염놈이라 불렀다. 또 어느 날 어머니와 칵테일 파티에 다녀와서는 우리 집에 와 있던 척에게 정말로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어른이 방에 들어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척의 못된 습관에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잭은 다르게 대했다.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고 있던 잭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런 그가 도움을 청하다니 경보가 요란하게 울린 듯한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잭 부부와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고는 여러 기관과 접촉했고 오랫동안 집에 간병인을 두었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잭이 바라던 모든 걸 완벽하게 그것도 신속하게 알아냈다. 어머니는 그때까지 조사한 재택 간병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그랬다. 어려운 말도 아니었다. 재택 간병 제도였다. 어머니는 이런저런 방법의 장단점을 알려주고 중개인 역할까지 자처하고 나섰다. 후속 조치도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그 후엔 호스피스가 필요할 게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했다. 호스피스요? 제게 호스피스가 필요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맡은 의사들이 허락하면 잭은 동네를 산책하거나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다. 그는 그저 아내가 너무 힘들지 않게 집에서 간병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호스피스라니 그건 삶의 끝을 앞둔 사람을 위한 것 아니던가. 어머니, 잭이 그것까지 부탁하지는 않았잖아요. 어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잭에게 호스피스가 곧 필요할 거란 뜻이다. 어머니는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콜럼버스에 도착할 시간을 알리자 잭은 공항까지 마중을 나오겠다고 했다. 나는 호텔에 방을 정한 후 곧장 그의 집으로 갈 테니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잭은 저녁은 둘이서 외식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것까지 거절하기는 힘들었다. 잭은 더 탑은 어떠냐고 물었다. 나는 그게 좋겠다고만 대답했다. 어떤 식당에 갈 건지만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다른 문제를 얘기할 시간은 나중에 또 있을 테니까. 공항에서는 시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 어렵다. 비행기에서 내려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나는 문득 그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공항이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예전에는 비행기 여행에 신비로운 멋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모두 사라졌다. 제 아무리 첨단 시설을 도입하고 화려하게 꾸민 공항이라도 모두 버스 정류장 같다. 보안 요원들 때문에 들뜬 분위기도 사라지고 냉혹하고 기계적인 기능성만이 남았다. 전국의 공항 터미널에서 두리번대는 사람들의 눈길은 단 1분이라도 빨리 최종 목적지로 가려는 지친 눈빛일 뿐이다. 내 눈빛도 다르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콜럼버스 공항을 빠져나와 잭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러자 그와 내가 순전히 재미로 공항을 찾았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항공권을 가진 여행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콜럼버스 공항에 지붕에 올라가서 비행기가 수십 미터 떨어진 게이트에서 활주로까지 천천히 이동해서 이륙하는 모습이나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날아온
항공기가 착륙해 터미널까지 이동한 후 승객을 토해내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보안 요원? 그런 것은 없었다. 공항을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붙잡고 신문하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비행기들을 한눈에 보려고 야외 전망대 지붕에 올라가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일을 정신 나간 짓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시절을 살았다. 나는 공항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싶었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짐을 찾으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올랐지만 그 길은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길일 뿐이었다. 잭은 빙긋이 웃으며 나를 맞아주었다. 그 사이에 몸이 무척 여인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을 테니까. 더구나 나에게서는 살이 빠진 게 놀라운 일도 아닌데다 그 스스로도 그런 변화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잭이 나를 거실로 데려갔다. 잭은 자기 집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다. 백슬리에서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경제적 신분이 대략적으로 나뉘어졌다. 중심가의 남쪽에는 백슬리에 처음 이주해 오거나 변변찮은 수입으로도 그런대로 버틸 수 있는 싼 집들이 모여 있다. 반면에 중심가는 이른바 중산층 지역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었다. 중심가 북쪽은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물론 예외 없는 규칙이란 없는 법이니까 정확히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중심가 남쪽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나타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일종의 약어였다. 잭은 결혼 후 첫 집을 그곳에 마련했다. 집이 좋아 보이는군. 내가 잭에게 말했다. 경질목을 사용한 바다, 환한 부엌, 뒤 테라스는 누구라도 살고 싶은 집이란 인상을 주었다. 잭은 그런 마음으로 그 집을 지었다. 결혼하고 첫 집을 가졌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 가족 중 누군가 내게 내 다음 집은 중심가가 되겠군 이라고 말했지. 그 말은 옳았다. 서너 군데를 전전한 후에 잭은 어린 시절을 보낸 곳, 즉 중산층이 사는 백슬리의 중심 구역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그곳으로 갔다. 자네가 직접 집을 지은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 물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그는 꾸준히 저축해서 맨 땅에 집을 올렸다. 어렸을 때 우리는 그저 친구였고 이웃이었지. 집 크기를 따지거나 그것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았다. 야구팀에서 투수는 덩치 큰 아이가 맡았을 뿐 아버지의 재산세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친구들이 떠난 백슬리에 혼자 남았을 때 잭은 그런 차별을 피할 수 없었다. 잭은 중심가 남쪽에 살았고 척은 중심가 북쪽에 살았다. 잭은 그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지만 조그만 마을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의 공공연한 판단을 피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미네소타에 난 일자리를 잭이 서슴없이 택했을 때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월급이 더 나아서만은 아니었다. 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멸시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그 자체로만 평가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이제 되돌아와 있다. 미네소타와 캘리포니아를 거쳐 중심가의 북쪽까지는 아니었지만 중심가로 돌아왔다. 처음 집의 골조가 세워졌을 때 잭은 나에게 집을 보여주었다. 들보와 파이프가 훤히 드러나 있고 벽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목수와 배관업자가 공사를 절반도 끝내지 않은 때여서 집터가 커다란 저택처럼 보였다. 현장을 둘러보던 잭이 여기가 거실이야 라고 말했다. 공사 중이었지만 그에게는 이미 그곳이 집이었다. 2층 욕실 하나에서 물이 새 계단에서 삐걱대는 소리도 들리고 손을 봐야 할 것 같아. 불평이 아니었다. 집의 결함을 지적하더라도 그 말 속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이 아름다운 데다 어떤 결함도 없기를 바랐다. 잭이 다시 말했다. 보살곳을 좀 적어봐야겠어. 그가 함께 늙어갈 작정으로 지은 집이었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런데도 그는 집을 고쳐야겠다고 말했다. 잭의 집과는 나도 특별한 인연이 있다. 잡지 라이프의 칼럼 때문이었다. 어릴 때 나는 컬럼버스에서 발간되는 신문들과
부모님이 정기 구독한 잡지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한 잡지는 라이프였다. 매주 라이프가 집에 배달되면 그날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버렸다. 그런데 세상은 돌고 돈다고 했던가? 1999년 나는 잡지 라이프의 칼럼니스트가 되었다. 비록 주간지에서 월간지로 바뀌긴 했지만 1999년 연말판에는 한세기를 요약하는 글을 써달라는 청탁도 받았다. 20세기를 끝내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전환기적 순간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어떤 논조로 글을 써야 하는지 편집자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무려 한 세기를 짧은 잡지 칼럼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나는 가능한 한 작은 소재로 글을 쓰겠다고 했다. 내가 자란 마을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100년의 변화를 추적하는 식으로 한 세기를 요약해 보겠다고 말이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 잭과 함께 지냈다. 잭이 새 집으로 막 이사한 때여서 나는 그 집에서 잭과 함께 과거로의 여행을 떠났다. 붉은색과 흰색 로고로 알려진 미국 최고의 잡지와 사랑에 빠졌던 어린 시절과 한 세기가 끝날 즈음 그 잡지의 시를 원고를 쓰기 위해 다시 찾은 고향. 나는 어떤 얘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잭과 의견을 나누며 원고를 썼다. 내 가슴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기억이었다. 라이프는 오래가지 못했다. 라이프가 폐간되면서 그 잡지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다른 일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다. 모든 것에는 수명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추억이 되고 마침내 아름다워진다. 잭과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외출 준비를 하다가 책꽂이로 눈이 갔다. 거기에 20세기의 마지막 라이프가 얌전히 꽂혀 있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다. 어린 시절 선망하며 읽던 잡지에 어른이 되어 직접 글을 쓰게 되다니, 게다가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한 세기의 회고를 담은 잡지가 세기 말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다니 완벽한 시작과 끝이었다. 잭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식당으로 향했다. 더 탑에서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잭은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주도했고 우리는 마음껏 웃었다. 집에 돌아올 때도 잭이 운전을 했는데 그가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의 고난은 곧 지나갈 먹구름이며 조만간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착각에 빠졌다. 그러나 나는 그의 안색에서 어두운 빛을, 그의 눈에서 쓸쓸한 기운을 보았다. 잭은 그날 아침 CT 촬영 결과를 전해 들었다. 새로 시도한 치료법이 전혀 통하지 않았고 호전되기는커녕 암이 점점 더 크게 퍼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잭은 그게 무슨 뜻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나와 외출을 감행했다. 집에 도착해서 잭이 쉬는 사이 이메일을 확인하려 했다.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에는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모니터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봤던 사이트가 그대로 떠 있었다. 여행 사이트였다. 호텔비와 항공권을 최적의 요금으로 제공한다고 몇 해 전에 들었던 곳이었다. 나는 아직은 괜찮구나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흐뭇해진 마음으로 모니터를 살펴보았더니 뉴욕의 벤틀리라는 호텔이 떠 있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잭이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 센터에서 진찰을 받아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해줄 의사를 CT 촬영 결과가 모든 건 아니라고 말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기 전까지 그는 그런 희망으로 이 여행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잭이 나를 불렀다. 밥, 아직 방에 있나? 컴퓨터 사용할 줄 몰라? 도와줄까? 아니 됐어. 나는 서둘러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곁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날 할 일을 상의했다. 내가 서점을 좋아한 이유가 뭔지 아나? 그가 물었다. 돈은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는 게 좋았어. 손님들이 종종 책을 보다가 내게 책을 권해달라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좋은 얘기를 나누었지. 독서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었어. 잭은 1970년대에 마이백 페이지라는 서점을 열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신간과 헌책을 쌓아두고 혼자서 운영하는 서점이 그런대로 괜찮은 사업이었다. 더구나 잭은 책을 좋아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훨씬 좋아했다. 정말로 좋아하는 일에 그것도 자신만큼이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가 말했다. 내게 책을 권해달라고 한 사람이 그 책을 사서 읽고 다시 서점을 찾아와 책을 또 권해달라고 할 때보다 기쁜 때가 없었지. 그들이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 그때 너와 경쟁할 아마존닷컴이 없었던 게 다행이었지. 그랬다면 서점을 열지도 않았겠지. 대형 서점의 분점과 경쟁하는 것도 벅찼어. 잭은 고객들에게서 헌책을 구입해서 서가에 진열해 두고 되팔기도 했다. 하지만 신간들, 가령 출판사와 도매상의 베스트셀러를 주문할 때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깔보는 듯한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했다. 나는 한 책에 4권 정도만 주문했지. 그런데 대형 서점의 지역 유통점에는 4,000권씩 보낸다는 걸 알았지. 그랬으니까 그런 대접은 당연한 거였어. 금요일이면 한 주의 판매액을 계산하면서 자신이 그처럼 고생하는 이유를 자문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손님이 떼지어 몰려들 거라는 착각을 버렸지만 그가 돈 때문에 서점을 운영한 것은 아니었다. 서점 간판을 보고 들어와 책을 찾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어. 때로는 1시간이나 책 얘기를 나누고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가는 손님도 있었지. 그런 손님 때문에 화가 났을 거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 나는 그와 나눈 얘기를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갔지. 즐거운 하루였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내가 살던 집을 찾아가던 길에 나눈 이야기였다. 잭은 매일 산책을 하고 싶어 했다. 걷고 나면 녹초가 되었지만 그는 산책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들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혼자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한 탓인지 혼자서는 산책을 하지 않았다. 제니스도 산책을 나가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데려가라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잭에게 딱 맞는 산책 친구였다. 우리는 브리든 거리를 따라 걸었다. 자네도 사생활을 지키는 데 익숙해졌지? 경험해보지 않고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거야. 어른이 되고 나서는 시시때때로 혼자 있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생각해 볼 기회도 없지. 하지만 이제 아무도 날 혼자 두지 않아. 그래도 집에서는 혼자 있을 수 있지 않나? 방에서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난 집에서도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 조심하려는 거니까 그들을 탓할 수도 없군. 자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나를 기억하고 있는 한 말이야. 나는 어떻게 쓰러졌는지 기억조차 안 나. 내가 살던 집이 보였다. 잭이 다시 말했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 아주 간절하게. 어른이 된 후에 정말로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때를 생각해봐. 그런 데가 많았을 거야. 가령 사업 문제를 고민하거나 계획을 세워야 했을 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뭔가를 결정해야 했을 때, 그럴 때면 나는 혼자 걷거나 차를 타고 나갔지. 어딘가에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 그런 기회를 한 번이라도 다시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살던 집 앞에 이르렀다. 내가 떠나고 부모님까지 떠난 뒤 주인이 3번 바뀌었다. 그 집을 바라보며 잭이 말했다. 아주 큰 집은 아니었어. 그렇지? 맞아. 그렇게 넓지는 않았지. 집안 어딜 가도 식구들과 마주쳤으니까. 하지만 난 이 집을 좋아했어. 그렇지만 우리 집이 훨씬 작았어. 저만한 집에서도 너만의 공간이 없다고 생각했겠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글쎄 정말 혼자 있고 싶었다면 방문을 잠그면 그만이었겠지. 하지만 부모나 형제들이 내 일에 별로 간섭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기는 나이가 좀 들어야 진짜 사생활이란 게 필요하지. 나는 사무실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싫었어. 요즘도 내 옆에서 말소리가 계속 들리면 일하기가 싫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집에 온갖 소음과 목소리가 가득했잖아. 그때는 비교할 대상이 없었지. 사람들 소리가 없는 곳에서 지내본 적이 없었으니까 시끄럽다고 느끼지도 않았어. 더 조용한 데가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요즘에 내 처지가 그래. 어디에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 그렇다고 항상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은 건 아니야. 아주 가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뿐이지. 그날 우리 목표는 트랙까지 걷는 것이었다. 잭은 무척 피곤해 보였다. 비록 내가 살던 집 앞에 꿋꿋이 서 있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래 걷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에게는 그런 기력조차 남지 않은 건가. 잭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 조금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야. 우리는 트랙으로 향했다. 루스벨트 거리를 지나 박람회 건물에서 방향을 틀면 바로 목적지였다. 우리가 트랙까지 가는 걸 목표로 삼았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어린 시절에는 물론이고 어른이 된 후로도 고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어딜 가서 뭘 보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걸은 적은 없었다. 그냥 그저 걸을 뿐이었다. 고향은 그런 곳이었다. 루스벨트 거리를 걷는데 반대편에서 다가오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자 잭이 손을 흔들어 보였다. 내가 물었다. 누군데? 잭이 이름을 말했지만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내가 고향을 떠난 후에 잭이 알게 된 사람이었다. 이래서 여기서 사는 게 좋아. 산책을 할 때마다 경적을 눌러서 안부를 묻는 곳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나? 산책할 때마다 항상 그런 이웃을 만나거든. 트랙에서 잭은 좀 천천히 걷지라고 말했다. 우리는 풋볼 경기장의 골라인을 따라 걸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금요일 저녁이면 이 경기장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았는데. 그래, 여기서 관중들이 응원하는 소리가 마을 어디서나 들렸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경기장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렸을 때도 가을날 금요일 저녁이면 웅웅대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렸어. 아마 자네 집까지도 들렸을 거야. 경기장 조명등에서 엷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도 했지. 아지랑이가 구름처럼 마을 위를 떠다니지 않았었나? 그때 우리는 골라인과 엔드라인 사이에 있는 엔드존과 골라인이 다르다는 것도 몰랐다. 순진무구하게도 골라인으로 공을 넣고 나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난다고 생각했다. 그 경기장을 벗어나고 고향을 떠나서야 비로소 무수한 골라인이 있다는 걸 알았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골라인까지 마주해야 했다. 골라인 하나를 넘는 순간 그 골라인은 사라지고 또다시 멀리 떨어져 있는 골라인으로 달려야 했다. 그렇게 한없이 달리면서 우리는 영원히 마지막 골라인에 가 닿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경기장 끝에 세워진 점수판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우리는 무수한 골라인을 넘어 삶의 득점을 올려왔다고 생각했다. 상대팀은 골라인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었고 아직도 한창 경기 중이었다. 따놓은 점수도 나쁘지 않았지만 잭은 새로운 점수판을 짊어져야 했다. 혈구수, 방사선 수치, 조심스레 처방된 쓰디 쓴 약들.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고 생각할 필요가 없기를 바랐던 것들이었다. 금요일 저녁이면 때로는 홈팀이 승리를 거두었고 때로는 패배했다. 이기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그렇게 단순했던 삶이 그리워졌다. 이제 제게 골라인은 어디일까? 차라리 끝없이 이어지던 골라인을 향해 달릴 때가 좋았다. 잭이 말했다. 제니스와 마렌 때문에라도 떠나고 싶지 않아. 하루 종일 함께 지냈지만 그가 앞날을 얘기한 것은 처음이었다. 알아, 그들도 알 거야.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그들이 내 곁에 있고 한 지붕 아래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떠난다면 나는 나의 옛집을 바라보며 잭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잭의 집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아래층에서 서성대고 잭과 나는 위층 그의 방에서 숨죽이고 지냈던 숱한 밤들을. 잭의 아버지는 사교 생활을 별로 즐기지 않아서 거의 매일 밤을 집에서 보냈다. 언제나 어두컴컴한 거실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전부였다. 잭의 방에서도 리모컨을 조작하는 소리가 고작이었고 철컥, 철컥, 철컥 커다란 금속음이었다. 원조 텔레비전 리모컨은 요즘 것과는 달라 채널을 소리 나지 않게 순간적으로 바꿀 수가 없었다. 그게 집안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어둠과 침묵에 쌓인 거실에서 잭의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채널 교환 장치가 채널 4에서 채널 6으로 채널 10으로 움직였다. 다시 채널 4로 돌아왔다. 채널이 달라질 때마다 거실은 어두워졌다 밝아지곤 했다. 제게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가족이 다 함께 모여 나누는 이야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거실이었다. 제게 아버지는 농산물 시장으로 나가기 전, 아침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일 없는 저녁이면 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잭과 내가 위층에서 빈둥거리면 아래층에서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잭의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찾느라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배경음처럼 들리곤 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홀로 남겨진 배우자가 긴 하룻밤을 보내려고 애쓰는 외로움의 소리였다. 잭이 물었다. 우리가 얼마나 걸었지? 30분 정도. 그랬군. 더 오래 걸은 것 같았는데. 그는 내게 눈길을 돌리며 덧붙였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동안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군. 어느 날 아침 잭의 집에 도착하자 제니스의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잭의 기분도 괜찮다는 뜻이었다. 제니스가 말했다. 가서 만나보세요. 오늘은 일을 좀 했어요. 그는 거실에 있었다. 양말을 신은 채 두 발을 작은 탁자에 올려놓고 편한 자세로 누워 있었는데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느껴졌다. 오늘 사탕을 5트럭이나 팔았어.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잘 모르는 거 알지? 돈을 좀 벌었다는 뜻이야. 하지만 사탕을 어떻게 트럭으로 팔 수 있지? 그가 자세히 설명했다. 도매점 창고에 쌓여있는 사탕을 전국의 할인 매장을 가진 회사에 팔았는데 잭이 그 중개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대형 트럭 5대가 사탕을 가득 싣고 곧 출발할 예정이었고 잭은 상당한 수수료를 챙겼다. 그 일을 집에서 한 거야? 오늘 아침 일찍부터 컴퓨터 앞에서 일했지. 컴퓨터와 전화가 내 직원인 셈이야. 매일 사탕을 5트럭씩 팔면 금방 건강해지겠는데? 잭이 빙긋이 웃으며 멍청한 소리는 그만하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매일 사탕을 5트럭씩 팔 수는 없어. 어떤 것도 매일 5트럭씩은 팔 수 없지. 40대 잭은 미네소타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식료품 도매상에서 일을 시작했다. 나는 그가 다니는 회사의 이름과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만 알았을 뿐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사는지 정확히 몰랐다. 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내가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늘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자신의 일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현실은 달라졌다. 그런데도 서로의 일에 대해 다 안다는 듯 넘어간 것은 절친한 친구가 내 일에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우리 사이에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비록 그가 매일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몰랐어도 옛날부터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 있었다. 목소리에 담긴 그의 기분이었다. 그의 목소리에 의심스러운 변화가 있으면 나는 즉시 알아챘다.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직후 전화를 걸었을 때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에 감춰진 뉘앙스에서 그가 캘리포니아에서 즐겁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얼마 후 그가 제니스와 마렌을 데리고 컬럼버스로 돌아간다고 말했을 때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그의 일을 내가 여전히 모른다는 사실,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까맣게 모른다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고 그게 우리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변함없었다. 20대 초반에 우리는 시카고 지역에서 일했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했다. 나는 시내에 있는 선타임즈의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잭은 교회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로 일해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간혹 주말이면 그가 시내로 들어오거나 내가 북쪽 교회로 그를 만나러 갔다. 대학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었고 장거리 전화 거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편지를 쓰는 것 정도가
최선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저 다른 캠퍼스의 다른 교실에서 다른 교수와 친구를 만나는 것일 뿐 우리 생활이 똑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해서 월급쟁이가 되면서 우리 관계는 약간 달라졌다. 처음으로 우리 대화에 틈이 생겼는데 그것은 채워지기 힘든 공백이었다. 그는 교회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나는 기삿거리를 쫓아 시카고를 뛰어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인지 가끔 만나면 약간 낯선 분위기가 감돌며 대화가 끊기고 짧은 침묵이 흐르기 일쑤였다. 대화도 곧잘 겉돌았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한 야릇한 기분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는 채 했다. 싫은 것까지 서로에게 말하기엔 철이 덜 들었던 것이다. 이미 가버린 것에 안녕을 고하는 것조차 삶의 한 부분으로 사랑해야 했는데 말이다. 그때 나는 로저스 파크 인근에 있던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살았다. 1층은 주차장이고 위로 4계층이 주택이어서 4+1로 알려진 건물이었다. 가구라고는 임대한 등받이, 의자가 전부인 횡한집과 신문사 동료들을 제외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그곳 사람들. 선타임즈 일면에 내 이름을 단 기사가 실렸지만 그런 걸 누가 알겠는가. 긴 겨울밤 쓸쓸함이 밀려들 때면 나는 오하이오에 살면서 선타임즈로 출퇴근하는 공상에 잠기곤 했다. 매일 저녁 일을 끝내고 편집실에서 오하이오 공항으로 곧장 달려가 컬럼버스행 넌스터 비행기를 타고 가서 백슬리에서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7시 비행기를 타고 오하이오 공항에 돌아온다면 그렇게 하려면 훨씬 많은 돈을 벌어야 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산다는 건 공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공상의 껍질을 벗은 세계, 내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잭을 시카고에서 그것도 주말에나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앨런, 척, 댄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과거의 우정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잭도 똑같은 바람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내놓으면 이미 우정은 끝났다는 고백처럼 들릴 것 같았다. 그때 우린 겨우 22살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람을 말도 못한 채 가슴에 묻어버렸다. 나는 내일에 만족했고 그 일을 평생 동안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공허감이 밀려들 때가 있었다. 그러니 그다지 애착도 없고 계속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던 제게의 공허감은 더더욱 컸을 것이다. 나는 때때로 멍하니 앉아있는 그의 얼굴에서 깊은 고민을 읽곤 했다. 그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에 그냥 모른 채 했다. 그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 같은 사람이 기업의 세계로 진출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겠다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잭 같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어렵다. 그런 그가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품은 것은 어려서부터 사업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렸을 때 잭과 나는 그의 아버지 가게에 자주 들렀다. 20세기 미국 도시의 번화가에 있는 가게였는데도 그곳에만 가면 19세기 말 유럽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지금은 중심가답게 사무실 건물들이 꽉 들어차 있지만 1950년대 초만 하더라도 잭의 아버지 같은 육체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하던 농산물 시장이었다. 벽돌과 나무로 대충 뼈대를 세운 어둑한 가게들이 즐비했고 감자와 채소를 담은 마대자루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게다가 고개를 돌리면 말이 끄는 수레까지 보여 1850년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19세기 유럽풍의 시장을 배회하다가 저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컬럼버스의 대표적 고층 빌딩인 AIU 건물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먼지로 뒤덮인 과거와 첨단 설비로 무장한 현재, 두 세계가 공존하는 듯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잭의 아버지를 비롯한 농산물 상인들은 도시 동쪽에 창고형으로 새로 지은 콘크리트 건물로 옮겨갔다.
공항 근처인데다 하역장까지 있어 장사하기는 훨씬 수월해졌다. 생산자들도 시내의 복잡한 교통 상황에 발목 잡히는 일 없이 시장에 더 쉽고 빠르게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시장은 아무런 특징도 없는 곳으로 변해갔다. 시장 곁을 매일 지나는 공항 지역의 운전자들조차 썰렁한 건물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아무런 특징도 없는 시멘트 덩어리. 처음엔 새로운 터전이라는 감흥이라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 시장 건물은 고유한 모국어 억양을 잃어버리고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민자처럼 변해갔다. 잭 아버지의 가게가 원래 있던 시장은 잭과 내가 어른들의 세계를 처음 접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려고 매일 가는 곳이 어떤 모습인지 처음 목격했다. 동굴 속같이 어둡고 여기저기 흩어진 삼배자루에서 말린 귀리 냄새가 풍기던 그 시장에 들어서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도시의 어린아이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 기분 끝에는 우리도 어른이 되면 저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겠지 하는 마음이 남았다. 잭은 애초부터 첨가물 상인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첨가물은 아버지의 세계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 잭은 자신이 그 세계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교사직을 그만둔 후 잠시 그 일을 시도해 보기는 했다. 그의 동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산물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도와 그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마음이 그런 사업에 있지 않다는 걸 알자 그는 미련 없이 일을 그만두었다. 잭은 자기에게 맞는 사업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던 시기에 내게 말했다. 사람들이 내게는 킬러 본능이 없다는군. 사람들에게 사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모두 한결같은 대답이야. 킬러 본능이 필요하다고. 잭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킬러 본능을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킬러 본능이 없는 게 무슨 큰 결함이라도 되는 듯 자책하며 그때 나는 킬러 본능을 왜 원하는지 내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 내가 보기엔 킬러 본능이 없다는 게 잭의 장점이자 차별성이었다. 그 후 찾은 사업이 지금의 식료품 도매업이었다. 이 일은 거래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결판이 빨리 나는 사업이었다. 현찰로 상품을 거래하면서 상대의 요구에 따라 박스나 개수 따위로 깎아주는 1, 2센트가 이익과 손해를 결정했다. 잭은 빙빙 돌아서 결국 그의 아버지가 종사했던 사업의 한 귀퉁이를 차지했다. 해 뜨기 전에 시장에 나가서 양파와 홍당무 상자의 틈새를 비집고 다니는 일은 아니었지만 식료품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었다. 나는 킬러 본능을 지닌 사람을 많이 만나보았다. 잭은 아침에 잠깐 일한 걸로 5트럭이면 나쁘지 않지 라고 말했지만 다른 중개인보다 잭이 구매자에게 더 나은 거래를 제안했을 것이다. 구매자는 상자당 1센트 정도를 더 깎아달라고 했을 것이고 잭은 킬러 본능을 가진 사람보다 적게 벌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도 잭은 기분 나쁘지 않은 듯이 보였다. 잭, 집에 있나?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잭이 일어났다. 우리 또래였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다. 잭이 말했다. 내가 약속 시간을 잊고 있었군. 그 남자가 말했다. 아니야, 내가 좀 일찍 온 거야. 그는 컬럼버스 출신의 친구였다. 잭이 우리 두 사람을 서로 소개시켰고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그가 말했다. 다른 친구들은 오고 있는 중이야. 그게 어디 있는지 보여주게. 잭은 그를 지하실로 데려갔다. 잭이 지하실을 정리하려고 선반이나 진열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친구들이 대신 나선 것이었다. 고향에 돌아오면 잭이 나는 잘 모르는 좋은 친구와 가깝게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그럴 때면 조금 의기소침해졌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문구를 함께 외쳤고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기억을 들먹이며 웃었다. 하지만 나만이 그런 기분을 느낀 것은 아닐 것이다. 잭도 시카고에 와서 내가 지난
20-30년 동안 일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어울릴 때면 똑같은 어색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옛 친구의 새 친구들을 만나는 일은 수월해졌다. 가끔은 죽이 잘 맞아 친구가 되기도 하고 사업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가 되기도 했다. 물론 결코 내 친구로는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내 절친한 친구의 친구가 아닌가. 우리는 친구에게 나와 다른 취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면서 어른이 되어갔다. 3, 40대에 최근 갈등을 빚는 상관이나 동료에 대해 이따금씩 푸념을 하곤 했다. 누구든지 그런 갈등을 완전히 피할 도리는 없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 평가를 수긍하느냐 않느냐에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평가받게 마련이니까. 잭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나쁜 평가 때문에 며칠 동안 우울한 때도 있었겠지만 잭이 맞이한 그날 아침처럼 좋은 친구들이 우르르 도와주러 오는 날도 있는 법이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제니스, 다들 벌써 지하실에 내려갔나요? 역시 내가 모르는 다른 남자였다. 제니스가 대답했다. 네, 지하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일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잭의 친구들이 차례로 찾아왔다. 나이가 들어서야 사귄 친구들이 잭을 대신해 일을 해주겠다며 하나둘 모여들었다. 한 명씩 지하실로 내려갈 때마다 잭이 따뜻하고 힘찬 목소리로 그를 반기는 소리가 들렸다. 잭, 올라가 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을 끝내면 내려와서 잘 됐는지 보기만 해. 지하실에서 그들이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잭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비록 그들을 몰랐지만 그 정도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잭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에 그를 도우려고 앞다퉈 달려왔다. 만약 잭이 치밀한 킬러 본능을 지닌 사람이었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달려왔을까? 척이 도착했을 때에도 잭의 친구들은 여전히 지하실에서 선반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잭이 지하실에 내려가자 척과 나만 거실에 남았다. 그래서 나는 그날 생각했던 것을 척에게 말했다. 대부분 잭이 전에 다니던 회사들에서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남을 쉽게 믿는 성격이 어떻게 악용당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물론 잭은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얘기해온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내 생각이 맞을 것이다. 척이 말했다. 내 느낌이지만 잭은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 흥정이나 미략이 있는 사업이어서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겠지만 잭은 그처럼 부당한 거래에는 애초에 끼어들지 않았지. 거래하는 사람들을 속이거나 그들에게 나쁜 감정을 주지 않는다는 게 잭의 철칙이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사업에서 성공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잭은 해냈어. 아주 잘 해냈어. 나는 척에게 킬러 본능에 대해서도 말했다. 도매업에서 정상에 오르려면 탐욕스런 공격성이 필수 조건인데 사람들은 잭에게 그런 킬러 본능이 없다고 말한다고. 나도 잭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 하지만 그들이 잭을 깔봐서 그런 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잭을 도와주려고 한 말일 거야. 잭이 한때 학교 선생님이었고 서점을 운영했다는 걸 다들 아니까. 아마 그런 길을 가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래도 잭이 사업을 하면서 킬러 본능을 키우지 않았을까? 이런 자네가 지금 누구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보게. 그래, 우린 잭 얘기를 하고 있었다. 잭이 박람회에 참석하려고 시카고에 왔을 때 생각이 났다. 시내 남쪽에 세워진 거대한 종합 전시장인 맥코믹 플레이스의 야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박람회였다. 잭은 수만 명의 참석자 가운데 하나였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무엇인가를 사거나 팔고 나중에라도 거래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만나려고 시카고에 몰려온 사람들이었다. 잭이 내게 전화해서 그날 일정이 끝나면 술 한잔 하겠느냐고 물었다. 저녁 늦게는 박람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식사 약속이 있지만 그 전에 맥주 한두 잔 마실 짬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에 있는 술집 앞에서 만났다. 나를 보자 그는 언제나처럼 벌어진 이가 드러나도록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순간 그의 목에 걸린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다. 박람회를 나오면서 이름표 떼는 것을 잊은 것이었다. 색으로 분야가 분류된 이름표에 잭 로스라는 이름과 당시 그가 다니던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는 판매자였는지 구매자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그가 맡았던 역할이 쓰여 있었다. 이름표를 보고 나는 어리석게도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건 내가 아니야. 누구도 너를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람회 참석자는 누구나 그런 이름표를 달아야 했고 나 역시 그런 이름표를 무수히 달아보았다. 그의 이름표에 별달리 나쁜 말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름표가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이름표를 보고 당황한 내가 잘못이었다. 이름표는 그저 이름표일 뿐. 내 친구 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잭이 이름표를 떼어내 던져버리고 나와 함께 버스를 타고 어디로든 우리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떠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 시절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랐고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숨통을 죄면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변화는 모든 이에게 닥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잭도 예외가 아니었을 뿐이다. 우리가 처음 친해지기 시작했을 때 최신 가요의 노래 가사를 우리 마음대로 바꿔 부르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 중에는 테네시 어니 포드의 노래도 있었다. 석탄 16톤을 캐냈군요. 그래서 무엇을 얻었나요? 내일이면 늙고 빚만 늘어날 텐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그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믿었기에 가사를 바꿔 불렀다. 그런데 지금 삶이 그보다 나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잭을 도우러 온 친구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지하실에서 올라왔다. 부엌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5트럭. 잭의 목소리였다. 잭이 판 사탕이 가게로 가고 있었다. 트럭 5대 분량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삶은 그런 정도로는 채워질 수 없다.